안 잃는 게 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네. 나머지 손실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이라도 낼 수 있으면 네. 승률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상위 한 10%에서 20%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있는 회사들은 2022년도에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다. 오히려 공매도가 네. 내가 진짜 좋은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러면 땡큐인 경우도 있어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6번째 질문이고요. 20억, 2억 원, 2천만 원이 각각 주어진다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중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뭐 의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질문이 그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과 되게 네. 맞아떨어져요. 제가 주식으로 수익 내기 힘든 시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승리를 하려면 배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비중을. 네네. 투자 비중을. 투자 비중을. 네. 그게 흔히 우리가 금융에서 얘기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그리고 뭐 책에서 얘기하는 거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을 내 계좌에 담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주식을 10개를 산다고 해봤자 그게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는 없어요. 주식은 결국 주식으로서의 상관관계가 뭐 거의 1이 100% 연동된다 그러면 네. 0.7에서 뭐 1 사이지 않겠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이랑 뭐 농심 주식이랑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뭐 삼성전자 오를 때 농심이 내리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오르고 뭐 같이 내리고 전체적으로 할 테지만. 그래서 이런 어려운 금융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내 자산을 앞으로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있는 것들에 배분을 해서 좀 겸손하게 네네. 넣는 방법이 중요한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네. 그걸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죠, 시스템적으로.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어렵수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들이나 이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선진화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예전부터 정말 많이 해서 네네. 그런 이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들이 수백 네. 가지가 되는데 네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금융시장을 사계절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금융에서 일본으로 봐야 될 게. 이익? 아니요. 그 주식의 일본이 주식이 뭐고. 네. 금융에서 네. 미국 10년물 국채? 그쵸. 금리예요. 네. 모든 금융에서 일본으로 봐야 될 게 금리고 네. 여러 금리 중에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 그게 미국 10년물 국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네.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제가 금리는 물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계절로 표현을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네네.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하나. 그럼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네네. 이거예요. 두 번째 물가가 올라가는데 네. 경기가 플랫하거나 후퇴하는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는데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그리고 물가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는 국면. 네네네. 네. 우리 금융시장은 이 사계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2022년은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경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금리 올라간다. 네. 요거 일단 하나가 포인트가 있죠. 네. 그러면 두 가지만 고민을 하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 네. 이 두 가지 국면만을 고민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 국면 두 가지 변수에서 어떤 자산들이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조금 스터디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내 자산을 일정 부분 배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현금도 내 자산의 배분이 될 수도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투자보다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금리에다가 투자를 그렇네요. 예, 그런 경우도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금리도 올라가는데 네. 경기도 좋아진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쓰신 투자 대상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수익률이 좋을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경기도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진다. 부동산? 제일 좋아지는 건 주식이에요. 아, 주식인가요? 네. 주식 좋아지죠. 네. 경기 좋아지니까 기업들 돈 잘 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도 좋아져요. 그 두 개 정도. 금리가 올라가면 네.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네. 채권은 가격이 떨어져요. 채권 떨어진다. 네, 손실 봐요. 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올라가요.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게 명확하죠. 네. 그럼 지금 채권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면 안 되겠다. 네, 맞아요. 채권은 배제. 채권은 네. 그지. 예. 그렇게 되면 이 첫 번째 경우의 수에서는 주식하고 부동산이 좋을 수도 있겠다. 그걸 일단 고민을 하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질 때. 네. 근데 금리는 올라가는데 네.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주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것 안 같은데. 좋죠. 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좋았던 대표적인 자산이 있어요. 금리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 받을 때랑 2% 받을 때랑 똑같은 1억인데 2% 받을 때가 훨씬 더 내 1억의 가치가 커지잖아요. 네네.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중에 제일 대표적인 자산이 뭐죠? 부동산? 부동산도 있고 네. 부동산은 근데 사고 팔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사고 팔기 좋은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 중에 네. 되게 대표적인 자산이 있는데 국채? 국채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금리 올라가면 안 좋을 테고. 대표적인 자산이 네. 뭐일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 어제 보셨어요? 직원 횡령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뭐 샀다고 못 보셨어요? 코스닥 주식 샀다. 또 뭘 엄청 샀는데? 금? 네. 아, 금괴. 금. 네. 금의 가치가 올라가요. 아. 안전자산인데 그 네네. 자산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엄청 좋아요. 네. 그러면 금과 유사한 게 또 있죠. 달러. 안전자산.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 네네. 네. 그 달러 1200원 가잖아요. 그리고 달러를 요즘에 대체하는 게 생겼잖아요.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 그래서 가상화폐를 인정하냐 마냐를 떠나가지고 네. 그냥 원리상으로 봤을 때 올해에는 금, 달러 그리고 달러에 대항하는 되게 경쟁력이 있는 화폐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 가상화폐가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사계절로 봤을 때는 지금 그 계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을 예상해보면 금리가 오르는 건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경기가 오를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는데 네.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주식이랑 부동산 쪽이 투자를 하는데 유망하고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나빠지거나 뭐 금이라든지 달러, 가상화폐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러면 네. 그걸 그냥 4분의 1씩 저는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 금융자산만 놓고 얘기를 하면 뭐 부동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펀드들도 나오고 네. 리츠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니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내 금융자산이 지금 1,000만 원이다. 네네. 그러면 250만 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 하나 찾아서 사고 네. 근데 그 주식이 리스크가 큰 거니까 그 주식을 한 4개 정도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나 투자를 하고 네네. 그리고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스터디해서 금 관련된 투자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걸 찾아보고 예. 그 다음에는 뭐 달러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아직까지는 고민이 되긴 하지만 뭐 가상화폐 이 정도를 네네. 4분의 1씩 내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으면 2020년에 아마 금융시장에서 상위권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안 잃는 게 되게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네. 나머지 손실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나눠가지고 일정 부분 수익이라도 낼 수 있으면 네. 승률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상위 한 10%에서 20%까지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은데 맞는가요? 네,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네. 유동성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 네네.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물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재 기업들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슈퍼개미들이라고 하는 그 100억대 이상의 부자들을 만들어줬던 시기가 예. 사실은 금리를 올리던 2013년, 14년, 15년도에 많았어요. 그때 소비재, 근데 우리나라 소비가 터지려면 어디서 터져야 되죠?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에서 소비가 터지면 이건 한국에서 팔리는 거랑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아모레퍼시픽, 어. 뭐 그리고 한샘이라고 하는 가구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10배씩 올랐어요. 실제로 그 회사 이익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구조적으로 완전 성장을 했죠.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아니었으면 그렇게 어디서 돈 벌겠어요. 근데 그렇게 2-3배 정도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10배가 올랐어요, 거의. 그래서 네. 만약에 올해 금리 오르는 사이클에서 정말 어떤 주식이 좋냐라고 만약에 추천을 한다 그러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예, 그런 회사들 아니면 한국에는 사실 그런 기업들이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핸드폰 뭐 쓰세요? 지금 저는 삼성 쓰세요? 있습니다. 네. 아이폰 사는 사람들이요. 네. 아이폰 교체할 때 얼마인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지금 뭐 140만 원, 160만 원 하는데요. 그냥 네네. 사는 거예요. 그 가격 정가를 브랜드력으로 바로 넘길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안 된 회사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원가가 네. 올라가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내 제품 가격에 100%다 녹이거나 120% 녹일 수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거기서 레버리지가 생겨서 매출이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애플 같은 주식들이 이 난리판에도 저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가 아이폰만 생각해봐도 되거든요. 금리 올라가서 물가 올리는데 애플은 마음 놓고 가격을 측정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갤럭시 여기서 20만 원 올린다 그러면 사실 거예요? 고민이 되겠죠. 네. 네. 그 차이가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아. 네. 테슬라 근데 가격 올린다 그래도 지금 없어서 못 사잖아요. 네. 네. 7번 질문은 이제 틀리다. 답은 틀리다네요. 그죠?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전체적인 주식은 당연히 안 좋다. 네, 근데 그렇지만, 하지만 금리가 오른다는 게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고 네네.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내 제품에 그거를 다 오롯이 전가시킬 수 있는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중국 소비자들이 있는 회사들은 2022년도에 돈을 쓸어 담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아까 돈이 표독해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런 주식으로 돈이 더 몰려요. 그렇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찾아야죠. 네.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오른 주식이 근데 잘 찾기 쉽지는 않은데 뉴스를 보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자산 배분을 하면서 네네. 이 금 투자를 하는 걸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뭘 찾고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금을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금괴를 사란 얘기야?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되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금을 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실제로 금괴를 사는 방법. 예. 두 번째는 금 관련된 ETF를 사는 방법, 한국에서. 네네. 그리고 금 관련된 미국 ETF를 사는 방법. 근데 이거는 실제로 금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 간접 투자 형태로 소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KRX라고 하는 한국 거래소에서 금을 1g 단위로 거래를 붙여요. 네네. 7만 뭐 몇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그러면 1kg에 7천만 원이거든요. 금괴는 7천만 원 정도 돼요. 네네. 7천에서 뭐 7,300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요 4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금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해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찾았잖아요. 네.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뭘로 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실제로 금 가격하고 예, 예.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는 자산을 선택을 해야 된다. 달러. 금이 좋다라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금 가격은 오르는데 내가 지금 투자한 거는 못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ETF예요. 아. 금 ETF.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달러를 말씀하셨는데 금값이 올라서 미국 금 ETF는 오르는데 네. 달러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나한테 평가 금액은 하나도 플러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는 지금 금을 투자를 했는데 네네. 달러에 이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달러의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전체적으로 그 금과 연동했을 때는 예. 금과 연동됐을 때 제일 좋은 건 순금을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 100% 연동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당장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 정하시고요. 네네. 내가 지금 투자하시고자 하는 기초 자산하고 네. 가격 변동이 괴리율이 안 생기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비용이에요. 비용으로 봤을 때는 ETF가 제일 싸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조건에서 탈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ETF는 빼버리고 네. 금괴하고 KRX 금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네. 금괴를 사시려면요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요. 아.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KRX 금을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연동성도 좋고 비용에서도 합리적이다. 근데 그런 이점이 있다 보니까 네. 항상 뭐 100원, 200원씩 비싸게 거래가 아, 돼요. 비싸다. 실제 금 가격보다. 네네. 그러면 나는 네네. 이게 급하게 살 건 아니니까 네네. 실제 금 가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네. 100원, 200원 밑에다가 가격을 걸어 놓는 거죠. 아. 그러면 돈 급한 사람들이 아씨 몰라 이러고 확 팔 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원 갭이 축소되는 순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운 좋으면 하루에 한 번씩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스킬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네.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찾아가시면 된다. 연동이 되는지 네. 그리고 연동되는 것들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따져가지고 네. 결정을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유익한 시간인데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중에서 보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미국 주식이 어쨌든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예,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돈들이 막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미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도 노출이 안 된 경쟁력이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주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물도 들어오고 예, 예.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주식 수익률이 좋은데 문제는 미국에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달러로 돈을 바꿔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달러가 뭐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이에요. 1200원이 언제였을지도 모를 정도로 매일 뭐 1100원 왔다 갔다 하던데 네.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해야 될 게 미국 주식의 수익률도 내가 계산을 해야 되고 달러의 추이도 내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투자로 봤을 때는 네. 매우 고차원적인 투자라고 해야 되나? 아, 네. 네, 네. 단순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나눌 수 국내 있는 주식, 게 해외 주식 아니죠. 나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결국 기대 수익률 가지고 해야 돼요. 기대 이래서 수익률? 네. 기대 수익률로 했는데 기대 수익률에서 달러까지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주식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는데 네.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 이게 한 예로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제일 수명이 짧은 애널리스트가 네, 네. 어떤 업종일 것 같으세요? 그 뭐 자동차 애널리스트, 네. 반도체 애널리스트, 항공 애널리스트, 뭐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요 세 개 중에서 제일 수명이 짧은 애널리스트 반도체 아닐까요? 아니요 항공이에요. 아, 항공인가요? 오. 왜냐하면 항공 애널리스트들은 여행객 수도 맞춰야 되고 달러도 맞춰야 되고 기름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네. 와. 뭐 여행객 수 맞췄는데 달러가 반대로 튀어가지고 뭐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달러에 노출된 자산이 엄청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기름이 원료가 많이 그렇죠. 들어가다 보니까 기름 다 달러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 맞추는 게 환율 맞추는 게 제일 금융에서 어려운 건데 네. 미국 주식은 그거에 노출이 돼 있는 주식이고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수익률이 제일 좋아서 뭐 다들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되게 어려운 데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가 매우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실력이 좋거나 뭐 능력이 있어서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인생이 계속 운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1, 2년 운이 좋았으면 저는 좀 겸손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다 팔았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많이 오르더라고요. 팔고 나니까. 원래 다 팔고 나면 몰라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개미들 입장에서 공매도 폐지에 관한 요구가 많은데요. 네.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공매도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 기관이나 외국인이라고 하는 큰 세력들이 내 주식을 막 파는 듯이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주식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건데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공매도라는 게 지금 내가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리스크가 매수 포지션을 잡는 사람과 매도 포지션을 잡는 사람의 리스크 차이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 사람의 리스크는 원금이 영원이 되는 리스크예요. 네, 그렇죠. 내가 매수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럼 이게 부도가 나면 그냥 100만 원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0만 원에 매도를 쳤어요. 네. 근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올라가요. 손실이 무한대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에서는 매도가 리스크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네. 매도 포지션을 오히려 더 제한적이고 다른 안전장치를 만든 상태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내 주식만 보고 있으면 내 주식을 막 갖다 파는 것 같은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기관들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 1000억을 공매도를 치겠다고 결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현물로 1000억 이상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차이를 먹기 위해서 진입을 하는 거죠. 공매도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 네네. 반대되는 포지션의 물량도 똑같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공매도가 네. 순기능을 한다라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도적으로 개인들이 느끼기엔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걸 투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걔네들이 내 주식을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팔고 있지만 네네. 리스크는 걔네들이 더 가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무한대로 날 수가 있는데 네네. 더 얘네들은 리스크를 안고 지금 이 주식에 진입을 하는 건데 주가가 빠지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열이 받아서 하는 소리긴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매도도 우리가 장 끝나고 나면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랑 어디가 매수하고 어디가 뭐 얼만큼 사고 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공매도도 그런 걸 개인들이 딱 볼 수 있게끔 좀 투명하게 해주면 내가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예, 그 억울함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예. 그리고 뭐 제일 큰 얘기가 이제 기간 제한이 없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네. 뭐 기간 제한이 없이. 근데 그거는 얘네들의 리스크가 네. 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네. 내가 진짜 좋은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러면 땡큐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100만 원에 공매도를 쳤어요. 네네. 근데 110만 원이 주가가 올랐죠. 네. 그럼 10%가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네네. 매도 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럼 손절을 해야 돼요. 매수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110만 원에서 공매도 손절 물량인 매수하는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주식들은 공매도가 오히려 나중에 주가를 막 더 급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끌어올릴 수가 있다. 끌어올릴 수도 있죠. 왜 걔네들 입장에서 손절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기간 제한이 없으면 손절 시점을 자기도 무한대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결과가 평가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네. 그 룰이 있어요. 손절 룰이. 예,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5%면 무조건 뭐 잘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컴플라이언스 자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닌데 뭔가 이게 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오픈할 수 있게끔 주식이 매수했을 때 바로바로 뜨듯이 공매도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만 오픈을 시켜줘도 예. 사람들이 약간 뭐라 그러죠, 피해의식 같은 게 안 생기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훨씬 많고 만약 공매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MSCI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네. 네. 그 MSCI 들어가면 들어올 자금이 뭐 수천억, 뭐 수조가 될 텐데 MSCI 들어가고 이러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주가 몇 배 갈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도 못 받는 거라서 공매도는 꼭 있어야 되고 예. 대신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한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뭐 앞으로 한 6개 정도 질문 더 나왔습니다. 자, 국민주라고 불리는 주식과 같이 개미가 많이 들러붙어 있는 주식은 잘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는가요? 일단 개인들은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크게 뭐 연구를 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서 네. 이 보유하려는 생각 자체가 예. 기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잘 못 간다라고 하는 게 뭐 2%만 올라도 되는 사람 빠지고 3%라도 되는 사람 빠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거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회사 1, 2%, 뭐 3%, 4%, 5% 수익 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뭐 1년 뒤의 모습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주가에 팔겠다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 기관들이 뭐 자금력도 많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개인 투자자가 1,000억이 천몇 명이 된다는데 개인도 지금 엄청난 큰 네. 수급이거든요. 네. 근데 그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개미가 많이 달라붙으면 뭐 안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개미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내 주식 많이 사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사주면 오르는 거죠 뭐. 그렇네요. 아니 1,000만 명이면 그죠? 네, 엄청난 자금이 엄청난 거죠. 기관들보다도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네. 개인들이. 네. 기관은 그게 펀드가 기관인 거거든요. 네. 펀드가 기관이고 증권사 자기네들 고유 돈이 기관인 건데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예. 거기는 물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계속 네. 펀드 찾아가는 상황이지 누가 요새 펀드 가입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있는 돈 가지고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네, 큰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